네, 정혜연의 홍학의 자리입니다. 준우가 진평군에 있는 은파고등학교에 교사로 온 지도 벌써 3년이나 됐어요. 원래는 아내인 영주랑 도시에 살았었는데 결혼생활 2년 동안 둘이 너무 안 맞는 걸 알아가지고 준우는 여기 은파고등학교에 교사 지원을 했었어요. 그리고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영주한테 이혼하자고 말을 하고는 진평군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영주는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일단 떨어져서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었는데 벌써 그 시간도 3년이나 흘렀어요. 준우는 근래 들어서 9시 이전에 퇴근을 한 적이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여기 은파고등학교 교사 상당수가 50대 후반에다가 정년을 앞둔 교사도 3명이나 돼가지고 교육 행정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일 같은 잡다한 것들은 다 젊은 선생님들이 도맡아야 돼가지고 준우는 언제부턴가 늘 야근이었어요. 7월 25일 그날도 준우가 교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하고 있는데 교무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황권중이라는 70대 경비원이 얼굴을 들이밀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선생님 아직도 퇴근 못했냐고 하더니 혹시 식사했냐고 물어봐요. 준우는 사실 저녁을 안 먹었는데 그냥 먹었다고 해요. 왜냐면 안 먹었다고 하면 분명 경비실 냉장고에 쌓아둔 음식을 가져와서 같이 한잔 하면서 먹자고 할 게 뻔해서였어요. 그렇게 한참 더 일을 하다가 이제 슬슬 일이 마무리가 돼가지고 문서를 저장하고 컴퓨터를 끄려고 하는데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와요. 나쁜 짓 하자. 휴대폰 액정 화면을 본 준우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릅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현이었어요. 준우가 뭐라고 답을 할까 하고 고민을 하던 순간에 갑자기 드르륵 하고 또 문이 열려요. 준우가 깜짝 놀라서 문 쪽을 보니까 다현이가 서 있어요. 준우는 3층에 있는 2학년 3반 교실 안으로 다현이를 밀어넣고 다급하게 문을 닫아요. 그리고 다현이의 티셔츠를 벗긴 다음에 준우가 다현이의 작은 유두를 입안에 머금으니까 다현이는 간지럽다는 듯이 킥킥거려요. 준우가 경비 아저씨 있다고 소리 내지 말라니까 다현이는 알았다는 듯이 준우의 머리를 끌어당기고는 입을 맞춰요. 그렇게 둘이 끊임없이 서로를 갈구하고 나서 준우는 나체가 된 다현의 몸 안으로 들어갑니다. 교실, 선생과 학생, 미성년자, 이 금단의 단어들이 준우를 오히려 더 미치게 만들어요. 격정적인 오르가즘이 오고 나서도 두 사람은 한참 동안이나 서로를 쓰다듬고 있다가 다현이 준우의 손을 잡으면서 나를 이해해주는 건 선생님 뿐이라고 하니까 준우가 이제 화가 풀려나 보네 라고 해요. 어제 준우가 다현이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둘은 크게 싸웠었어요. 근데 만 하루도 지나기 전에 두 사람은 서로를 놓칠까 두려운 사람처럼 서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교실 문 밖으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려요. 준우는 경비 아저씨일 거라면서 야근 중인데 자기가 안 보여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빨리 가봐야겠다고 하고는 바로 일어나서 옷을 입어요. 그리고 다현이한테는 자기가 상황을 보고 문자 보낼 테니까 그때 나가라고 말을 한 다음에 조심히 문을 열고 나갑니다. 선생님! 김 선생님! 경비원 황권중의 목소리가 건물 여기저기에 부딪히면서 3층 복도까지 들려요. 준우는 혹시라도 중앙 계단에서 경비원을 마주칠까봐 빨리 복도 끝 계단으로 가요. 아무래도 야근을 하다가 3층으로 간 이유를 설명하는 게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중앙 계단을 통해서 3층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준우는 반대편 계단을 통해서 1층으로 내려가서 경비원 뒤에서 나타날 계획이었습니다. 아저씨 저 여기 있는데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중앙 계단 중간쯤에서 준우가 경비원 황건중을 붙잡고 얘기해요. 아니 어디 계셨어요? 준우가 배가 좀 고파서 라면 하나 먹을까 하고 실습실에 갔었다니까 경비원이 아이고 자기한테 말하지 그랬냐면서 그러지 말고 자기랑 같이 경비실 가서 라면을 먹자고 해요. 준우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경비실로 끌려갑니다. 경비원이 라면을 끓여오는 동안 준우는 다현이한테 지금 조심해서 나가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렇게 라면을 얻어먹고 경비실에서 나온 준우가 휴대폰을 확인해 보는데 다현이한테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잘 나갔나 하고 학교 본관 건물로 들어가면서 다현이한테 전화를 거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왜 안 받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무실 안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준우는 반사적으로 문 손잡이를 놓고는 중앙계단 위쪽을 올려다봐요. 위에서 어렴풋하게 전화 벨소리가 들리기 때문이었어요. 분명 다현이의 전화 벨소리였는데 준우는 다시 전화를 걸어봐요. 그리고 다시 벨소리가 들리면서 다현이는 여전히 전화를 안 받습니다. 준우는 장난기 많은 다현이가 자기를 놀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계단을 올라가요. 그리고 3층 2학년 3반 교실로 가서 주저없이 교실 문을 여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에 준우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요. 교실 천장에 목을 매단 다현이의 나체가 힘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숨 넘어갈 듯 꺽꺽거리던 준우의 목에서 겨우 숨이 터져 나와요. 그리고 재빨리 교실 안을 둘러보는데 조금 떨어진 바닥에 한 뼘 반 정도 되는 길이에 비즈가 잔뜩 붙은 이상한 무늬의 칼이 떨어져 있어요. 준우는 재빨리 그 칼을 들고 저기 옆으로 밀려 나 있는 책상 하나를 끌고 와서 단숨에 올라가요. 다현이의 목을 감은 줄은 흔히 볼 수 있는 박스 포장용 노끈이었는데 준우는 한 손으로 다현이의 몸을 받쳐놓고 칼로 노끈의 중간 부분을 힘껏 잘라내요. 바닥에 다현이를 눕히고 목에 감긴 노끈을 풀려고 하는데 다현이 목에 피가 흘러나오는 게 보여요. 자세히 보니까 뭔가에 찔린 상처가 여기저기 많이 있습니다. 준우는 다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뺨을 때려보는데요. 반응이 없어요. 피부는 놀랄 만큼 차가웠고 코에 손을 대니까 숨결도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떨리는 손을 다현이의 가슴에 대고 그동안 수차례 교육받았던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요. 근데 몇 번이나 되풀이해도 다현이는 여전히 숨을 쉬지 않습니다. 준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대폰을 꺼내서 119에 신고하려다가 멈추고 다시 한번 교실을 둘러봐요. 다현이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가져다 놓은 책상을 제외하면 모든 책상들이 교단까지 저 멀리 밀려 있어서 다현이가 밟고 올라갈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현이는 나체 상태로 목을 매단 채로 발견이 됐는데 그 말은 곧 준우가 나가자마자 다현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가 학교라는 거였는데요. 당연히 그 시간에 학교에 있었던 준우랑 경비원이 가장 먼저 의심을 받을 거고 또 나체로 발견된 다현이를 부검하면 다현이 몸에 남아있는 준우의 정액이 검출될 수도 있었어요. 물론 조사를 하면 준우가 다현이를 죽인 게 아니라는 건 밝혀질 수도 있긴 한데 유부남과 미성년자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이 사실이 알려지면 준우는 그대로 파멸이었어요. 준우한테 그거는 정말 안 될 일이었습니다. 고교생 최다현의 실종 사건 수사는 음파경찰서 강치수 경위한테 배정이 됐어요. 회의실 모니터 화면에 다현이 사진이 떠 있는데 하얀 피부에 까맣고 동그란 눈, 갸름한 얼굴, 전체적으로 선해 보이는 인상을 제외하면 딱히 특이점은 없었어요. 회의를 진행하는 형사의 브리핑에 따르면 실종자는 최다현, 나이는 18, 학교에 마지막으로 등교한 건 7월 24일이고 그 다음 날인 25일부터 결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담임이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받질 않아가지고 28일에 담임 선생이 직접 학생 집에 방문을 했다고 해요. 근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음파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 김준후, 기훈이고 나이는 45살이라고 적혀있긴 한데 사진상으로는 훨씬 젊고 꽤나 잘생긴 얼굴이었어요. 결석한 지 3일이 지나고 나서 신고를 한 이유는 최다현이 전에도 이런 적이 있어가지고 담임 선생도 별일 아닌 줄 알았다고, 그렇다고 최다현이 그동안 딱히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은 아니었다고 해요. 최다현의 어머니는 미혼모고 8년 전에 사기 혐의로 수감된 뒤에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는데요. 이후에 외할머니가 최다현을 맡아 키웠는데 그 할머니도 1년 전에 사망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최다현은 현재는 혼자 살고 있다고 합니다. 25일에 최다현이 집 밖으로 외출한 건 2번이었어요. 한 번은 저녁 6시에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간 거, 그리고 밤 8시 45분에 집 근처 도로 CCTV 영상에 최다현이 집 밖으로 나온 게 찍혔다고 해요. 최다현은 거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택시를 탔고 택시 기사를 찾아가지고 당시 행선지를 물어보니까 그때 최다현은 음파고등학교 앞에서 내렸다고 해요.
학교 교문 CCTV에는 최다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아무래도 밤에 교문 출입을 금하고 있어서 아마 최다연이 학교에 들어갔으면 교문이 아닌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라고 해요. 또 최다연이 휴대폰도 집에 두고 간 데다가 통화나 문자 기록을 봐도 딱히 유의미한 걸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음파고등학교에 간 강치수 형사가 경비원 황건중을 만나요. 그리고 7월 25일 밤에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교문이 폐쇄되는 시간이라서 학생들은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럼 그 시간에 학교에 누가 있었냐고 하니까 황건중은 그날 2학년 김준우 선생이 혼자서 야근을 했었다고 말을 합니다. 황건중 말로는 그때 교무실에 가서 혼자 야근하고 있는 김준우 선생한테 인사를 하고 자기는 다시 경비실로 왔다는데요.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김 선생 차가 나가려면 교문을 열어줘야 돼가지고 혹시 몇 시 정도에 퇴근을 할 건지 물어보려고 다시 교무실로 갔다고 해요. 근데 교무실에 불만 켜져 있고 김준우 선생이 안 보여가지고 이상하다 싶어서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김 선생을 찾았는데 2층에서 김준우 선생을 만났대요. 그래서 어디 갔었냐고 하니까 김 선생이 배고파서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하고 실습실에 갔었다고 했다는데요. 그래서 자기가 라면 끓여주겠다고 하고 김 선생을 경비실로 데려가서 같이 라면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는 순찰 시간이 돼서 2층을 돌고 있는데 김 선생이 자기 이제 퇴근해야 될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교문을 열어줬다고 합니다. 강 형사는 혹시 라면 먹고 2층을 돌 때 김준우 선생이 교문을 열어달라고 직접 찾아왔냐고 하니까 황건중은 그렇다면서 김준우 선생이 자기를 찾아서 3층에서 내려왔다고 해요. 그 말에 강 형사가 3층에서 내려왔다고요? 라고 하니까 황건중은 2학년 자기네 반 교실이 3층에 있으니까 아마 거기에 간 것 같다고 하는데요. 강 형사가 김준우 선생이 그 시간에 왜 교실에 간 거냐고 물어보니까 황건중은 그건 자기도 모른다면서 김 선생한테 직접 물어보라고 합니다. 강 형사가 학생 면담실에서 준우를 만나는데요. 드디어 시작이다 라고 준우는 속으로 생각을 해요. 강 형사는 먼저 최다연의 교우 관계에 대해서 물어봐요. 준우는 자기가 알기로는 다연이가 딱히 친한 친구는 없었고 그렇다고 괴롭힘을 당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해요. 최다연과는 많이 친했냐는 물음에 준우는 자기가 1학년 때도 다연이 담임이었다면서 그때 장례식을 치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좀 도와줬다고 해요. 그 말에 강 형사가 그럼 최다연 학생이 평소에도 선생님을 많이 의지했겠네요 라고 해서 준우는 할머니 장례식 얘기는 괜히 한 것 같다고 속으로 후회를 합니다. 강 형사는 최다연의 실종 당일 마지막 행적이 학교였다면서 혹시 선생님이랑 뭔가 의논하려고 학교에 왔던 거 아니냐고 해요. 준우는 그건 아닐 거라면서 만약에 그랬다면 미리 전화를 하고 왔을 거라고, 무엇보다 자기가 그날 야근을 하는 걸 다연이는 몰랐을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말하고 난 준우는 다연이한테 별도의 휴대폰을 사줬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휴대폰은 지금 전원이 꺼진 채 땅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강 형사는 다시 준우한테 7월 25일 밤에 퇴근을 하고 나서 어디에 갔었냐고 물어보니까 준우는 바로 집으로 갔다면서 자기는 지금 성문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해요. 그렇게 다연이를 꼭 좀 찾아달라고 부탁한 준우가 강 형사를 복도에서 배웅을 해주고 나서 다시 면담실 의자에 앉아요. 그리고 그날 밤 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합니다. 그날 밤 준우는 고민할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교실 창문 밖으로 순찰을 돌려고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오고 있는 경비원이 보여서였는데요. 일단 준우는 다연이 시신을 끌고 교실 밖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복도 끝에 창밖으로 던질까 하다가 야밤이라서 소리가 날 것 같아가지고 그건 불가능했어요. 그 순간 준우 눈에 들어온 게 왕강기였는데, 왕강기는 화재가 났을 때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설치된 피난기구예요. 준우도 교사라서 당연히 사용법을 알고 있어가지고 재빨리 함을 열어서 왕강기를 꺼낸 다음에 다연이 몸에 로프를 묶었어요. 그때 1층에서 덜컥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준우는 재빨리 다연이를 창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억지로 로프를 당겼어요. 다행히 다연이는 서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다연이가 땅에 닿는 것을 확인한 준우는 재빨리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이미 2층까지 올라온 황건중한테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내려가서 순찰 도세요? 라고 말을 걸었는데요. 선생님, 여기 왜 계세요? 황건중의 물음에 준우는 교실에 자료 좀 갖다 놓고 왔다고, 그리고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건중이 그럼 교문을 열어드려야 되는데 라고 해서 준우가 기다릴 테니까 천천히 마저 순찰 들고 오시라고 한 다음에 바로 1층으로 내려가서 교사 전용 주차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바로 차를 끌고 다현이 시신이 있는 본관 건물 1층으로 가서 정찰한 다음에 다현이 몸에서 로프를 풀고 다현이를 트렁크에 실었어요. 마지막으로 1층 유리창 아래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황건중이 1층 현관문을 나가는 걸 보고는 창문을 넘어서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바로 3층으로 냅다 올라가서는 왕관기를 원래대로 해놓고 창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와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다음에 운전석에 올라타서는 그대로 차를 몰고 교문으로 갔어요. 아저씨 빨리 오셨네요. 좀 더 걸리실 줄 알았는데. 준우는 황건중한테 마치 차에 앉아서 당신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다가 이제서야 왔다는 듯이 말을 했어요. 그리고 고생하세요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준우가 그날 밤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TV에서는 다현이의 시신이 사문 호수에서 떠올랐다는 뉴스가 보도됩니다. 사문 호수에서 발견된 시신이 다현이라는 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실종 당시에 다현이가 입고 있던 옷이었고 주머니 속 카드 지갑 안에서 학생증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식 조사관이 다현이 시신을 살펴보는데 목에는 뚜렷한 목졸림 흔적이랑 또 몇 개의 칼에 찔린 자상도 있었어요. 거기에 옷을 억지로 입힌 흔적까지 있어가지고 경찰은 다현이가 타살이라는 결론을 내려요. 강치수 형사는 사문호수 위쪽 양지 마을에 있는 다현이네 집으로 가요. 그리고 활짝 열려있는 대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옆집에서 한 중년 여성이 나와가지고 강 형사는 그 여성한테 혹시 최근에 이 집 학생을 찾아온 사람은 없었냐고 물어봐요. 그 여성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만 그러고 보니 며칠 전 낮에 차 한 대가 그 집 앞에 끼익 하고 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여자랑 그 집 학생이 큰 소리로 싸운 소리가 났다는데요. 강 형사가 혹시 얼굴을 보지 못했냐고 하니까 자기도 나가보진 않아서 얼굴은 못 봤는데 목소리가 막 어리진 않고 한 40대 정도 되는 여자인 것 같다고 합니다. 강 형사가 이야기를 마치고 다현이네 집으로 들어가요. 마당이나 화장실에는 뭐 별다른 게 없었고 다현이 방에 들어가니까 그냥 여느 고등학생 방이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나마 눈에 띄는 게 책상 벽면에 프린터로 인쇄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강 위에 떠있는 홍학 사진이었습니다. 준우와 다현이는 이따금씩 사문호수에 차를 대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없는 만큼 준우는 다현이를 만날 때마다 품에 안았습니다. 다현은 가끔 꿈같은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특히 홍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네덜란드에 이루바 섬이라는 데가 있다면서 거기에 가면 홍학한테 직접 먹이도 주고 만질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는 준우랑 함께 꼭 거기에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준우는 다현이를 다시 품에 안으면서 꼭 그러자고 했어요. 근데 품에 안고 있던 다현이 머리에서부터 등까지 갑자기 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그리고 사랑스럽던 다현이의 입술은 부풀어가지고 덜렁덜렁거리고 부드럽던 머리카락은 뭉텅이째 뽑혀나가요. 그리고 다현이가 뿌리까지 드러난 이를 내보이면서 준우를 보면서 웃습니다. 헉. 준우는 날카로운 숨을 들이쉬면서 눈을 떠요. 요새 매일 다현이 관련된 악몽을 꾸는 준우는 대체 누가 다현이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밉니다. 준우는 밥도 먹지 않고 차를 끌고 아파트 인근에 있는 남성 전용 사우나에 가요. 요 며칠 동안 계속 악몽에 시달렸던 준우는 여기 사우나에서 씻고 바로 출근을 했어요. 락커키를 받고 안에 들어가니까 중앙에 놓인 평상에 사람들이 앉아서 TV를 보고 있어요. TV에서는 음파면 실종 고교생의 시신이 인근 호수에서 발견됐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동네에도 이런 일이 있네. 아니 이 어린애가 뭔 죄를 졌다고. 아이고 참. 준우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화면이 경찰서 장면으로 넘어가서는 다현이 옷이랑 지갑 등 준우 눈에 익은 물건들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그 끝에 비즈가 박혀있는 특이하게 생긴 과도 크기의 칼이 보여요. 그 칼은 다현이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옆에 떨어져 있던 건데, 준우는 다현이 시신이랑 함께 그 칼도 호수에 던졌어요. 칼 모양이 특이한 만큼 경찰이 어쩌면 칼 주인이 누군지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준우가 사우나에서 나와서 다시 차를 끌고 학교에 가니까 체육 담당 선생님이 지나가다가 준우한테 슬쩍 다현이가 죽은 게 소문으로는 원한 때문인 것 같다고 해요. 준우가 뭔 소리냐니까 체육 선생은 최다현 걔네 엄마한테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잖아요 라고 하는데요. 그 말에 준우가 못 참고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준우 맞은편에 앉은 교무부장 조미란 선생이 체육 선생한테 학교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면서 준우 대신 핀잔을 줍니다. 양쪽 손바닥에 열상 흔적이 있어요. 요만한 건데, 다현이 시신을 부검하던 부검이가 강 형사한테 설명을 하는데요. 양쪽 손바닥 표피가 박탈된 정도인데 쉽게 말하면 까진 거라고 해요. 그 말에 강 형사는 범인이랑 끈을 잡고 싸운 건가 하고 생각을 해요. 최다현의 사인은 예상대로 익사였어요. 가벼운 늑골, 그러니까 갈비뼈 골절이 있고 목에는 칼로 찔린 듯한 자상 몇 군데랑 끈으로 목 졸림 흔적이 있는데, 또 폐에서는 플랑크톤이 검출됐다고 해요. 강 형사가 최다현의 추정 사망 시각을 물어보니까 부검이는 위에서 나온 음식물을 근거로 보면 마지막 식사 시간 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이내에 사망을 했을 거라고 합니다. 강 형사는 최다현의 당일 행적표 조사를 다시 읽어봐요. 7월 25일 최다현은 밤 8시 45분에 택시를 타고 학교에 가기 전에 오후 6시에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먹었고, 이후에 4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다현의 추정 사망 시각은 밤 10시부터 12시 자정 사이인데, 밤 9시 정도에 택시에서 내린 최다현이 그 뒤로 2시간 내에 살해당한 거였어요. 부검이는 최다현의 시신이 적어도 3, 4일가량은 물에 잠겨 있던 것 같다는데요. 이걸 역으로 계산해보면 최다현은 7월 25일 밤 9시 이후에 살해당하고 바로 그날 삼은 호수에 던져졌다는 얘기였습니다. 강 형사가 25일 밤 음파고등학교 주차장이랑 교문 CCTV 영상을 폰으로 보고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25일 밤 김준우 선생이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나온 시간이 22시 8분인데 차를 타고 교문을 나온 시간은 22시 24분이었어요. 주차장에서 교문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1, 2분 정도일 텐데 약 15분의 시간이 중간에 붕 떴습니다. 그래서 다시 학교로 가서 경비원 황건중한테 당시 상황을 물어보니까 그때 자기가 본관 건물 순찰을 돌 때 김준우 선생이 차를 끌고 본관 건물 옆에 차를 정차해 뒀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교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말에 강 형사는 더 의문이 들어요. 왜냐면 늦게까지 야근해서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데 교문이 아니라 교문에서 한참 떨어진 본관 건물 옆에서 경비원을 기다린다? 뭔가 좀 이상했어요. 강 형사는 준우가 그날 차를 정차하고 경비원 황건중을 기다렸다는 본관 건물 옆쪽으로 가봐요. 거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경비실이 있긴 했는데 경비실 옆에 있는 나무 때문에 경비실이 잘 보이지는 않았어요. 다시 정리하면 그날 김준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정문이 아닌 여기 본관 건물 옆에 차를 대고 있었고, 황건중이 경비실에 돌아오고 나서야 차를 몰고 교문으로 왔어요. 그리고 김준우는 야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실습실에 갔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강 형사는 혹시 그때 실습실이 아닌 3층 교실 쪽에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꾸 준우가 왠지 모르게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강 형사는 3층 2학년 3반 교실을 한번 조사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과학수사팀을 학교로 불러요. 과학수사팀은 감식을 하고 있고 강 형사는 준우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현이 사물함 안을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감식을 하던 대원 하나가 찾았습니다! 하고 소리를 칩니다. 감식 대원의 외침에 준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아요. 대원들이 몰려있는 곳은 교실의 중앙바닥,
다현이가 매달려 있던 곳이었는데 거기서 루미놀 검사 결과 혈흔 반응이 나왔어요. 물론 혈흔 반응이 나왔다고 해서 준우가 범인이라는 증거가 되지는 못했는데 문제는 혈흔 덕분에 사건 자체가 이 교실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는 거였어요. 감식 결과 상당한 높이에서 떨어진 낙하 혈흔으로 밝혀지니까 강 형사는 바로 머리 위 천장 매립형 에어컨을 쳐다봐요. 준우는 입이 마르고 심장이 조여와요. 결국 다현이 사망 사건에서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 형사가 책상을 밟고 올라가서 에어컨 부근을 살펴보고는 여기네, 쌓인 먼지 위로 끈 자국이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수사팀 대원 하나가 책상 위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고 지문을 채취하는데요. 그리고 경찰은 누군가 다현이의 목을 칼로 찌르고 천장 위로 목을 매단 후에 호수에 유기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때 형사 한 명이 아니 왜 고등학생한테 이렇게까지 해? 이 어린애가 그 정도로 원한 살 일이 있나? 라고 하니까 강 형사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거라고 말하더니만 조용히 준우를 응시합니다. 밤 10시 반이 됐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준우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물어보려고 교무실에서 나와서 3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3층 복도로 들어선 순간에 준우는 온몸이 굳어버릴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수사관들이 복도 저 끝에 왕관기를 살펴보고 있어요. 두툼한 붓으로 왕관기 함의 겉면이랑 로프에 약품을 바르고는 지문도 채취하고 있어요. 왕관기까지 알아내다니. 경찰의 칼날이 점점 준우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거기 제 지문도 나올 것 같은데요. 준우가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데요. 자기가 왕관기 관리자라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체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 형사가 준우한테 그럼 왕관기 사용법을 정확히 알고 계시겠네요? 라고 합니다. 강 형사가 준우한테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25일 밤에 경비원 말로는 라면을 찾으러 실습실에 갔다고 하는데 맞냐고 해요. 준우가 맞다니까 강 형사는 근데 그때 경비원이 실습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건 못 봤다고 했다는데요. 준우는 라면이 대충 어디 있는지 알아서 굳이 불을 안 켜고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라면이 없어서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준우가 혹시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하니까 강 형사는 그런 건 아니고 그날 밤에 현장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묻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물어보겠다고 하는데요. 혹시 최다현네 집에 갈 만한 40대 정도 되는 여성이 누가 있는지 아냐고 물어봐요. 이웃집 아주머니 말로는 언제 한번 최다현네 집에 찾아온 40대 정도 되는 목소리의 여성이 있었다고, 그때 최다현이랑 다툰 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준우는 자기는 다현이한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대답을 하고는 근데 아까 조사할 때 옆에서 들었다면서 혹시 다현이가 칼에 찔려 죽은 거냐고 물어봐요. 그리고는 아니 대체 어떤 미친놈이 그 어린애를 칼로 찌른 것도 모자라서 목까지 매다른 거냐고 너무 치가 떨린다고 말을 합니다. 준우의 말에 강 형사의 얼굴에 곤혹스러운 빛이 스치는데요. 그리고 강 형사는 낮은 어조로 이야기를 해요. 최다현 학생의 사인은 익사입니다. 강 형사가 교통과를 찾아서 7월 25일 밤부터 26일 24시 자정까지 사문호수 인근 CCTV 영상을 봐요. 그리고 영상을 같이 보던 담당 순경이 강 형사한테 전에 부탁했던 차량 번호는 해당 날짜 CCTV에는 찍히지 않았다고 해요. 강 형사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날 그 시간에 지나갔던 차량 목록이 적힌 서류를 훑어봐요. 최다현이 익사가 맞다면 교실에서 목을 매달아 의식이 없는 최다현을 사문 호수까지 데려와서 호수물에 던졌다는 건데 차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강 형사는 가장 의심이 가는 김준우, 그 김준우의 차량이 분명 그날 밤 그 시간에 사문 호수 CCTV에 찍혔을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근데 그 김준우의 SUV 차량은 목록에 없었습니다. 강 형사는 준우의 25일 밤 차량 이동 현황에 대해서도 분석을 요청했었는데 25일 밤 밤늦게 학교 교문에서 나온 준우의 차는 학교에서 나와서 바로 집으로 귀가했다는 준우의 진술 그대로였어요. 담당 순경은 자기가 강 형사 성격을 알아서
미리 성문 아파트에 CCTV 요청까지 해가지고 분석을 했다고 해요. 주차장에는 CCTV가 없었고 엘리베이터랑 각 동의 입구에만 CCTV가 있어서 다 봤는데, 그날 준우의 차가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고 나서 준우는 본인이 사는 백사동으로 작은 서류 가방 하나만 가지고 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날 외출할 때까지 집 밖으로 나온 흔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준우의 차가 사문호수 앞을 지나간 것은 7월 28일 오후였다고 해요. 최다연의 결석 때문에 집에 찾아갔다가 집에 없는 걸 확인하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날이었는데, 이것도 이전에 준우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김준우는 범인이 될 수가 없다. 그동안 많은 사건을 해결해온 강형사였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다른 형사한테 최다연의 휴대폰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전화가 와요. 실종 당시에 최다연은 휴대폰을 집에 두고 외출했어요. 뭐가 나오겠냐 싶으면서도 실종자 휴대폰 이용 내역을 조사하는 건 필수라서 한 거였는데, 다행히 2가지 정도 짚이는 게 나왔다고 해요. 우선 차단 내역에서 자주 전화가 왔던 몇 개의 번호가 있었어요. 그리고 삭제된 문자를 복구해 보니까 담임 선생 말과는 달리 다연이가 왕따를 당한 것 같다면서 문자 내용을 읽어줘요. 학교 그만둘 생각하지 마라. 그런다고 네가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아? 난 내 눈으로 네가 불행한 걸 봐야겠어. 전화 받아라, 죽고 싶지 않으면. 감히 네가 나한테 선생질을 해? 이걸로 끝난 거 같지? 두고 봐. 네 입을 갈갈이 찢어 놓을 테니까. 마지막 문자는 7월 25일 오후 6시 40분에 온 거였어요. 최다연이 사라진 당일이었습니다. 강형사가 차단된 번호 중에 하나로 전화를 해보니까 중년의 남자가 받아요. 혹시 최다연을 아냐고 물어보니까 상대는 최다연? 그게 누구냐고 하다가 강형사가 진평군에 사는 고등학생인데 2달 전에 전화를 하지 않았냐고 물어봐요. 상대 남자는 하면서 안다고.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냐고 해요. 그래서 강형사가 그 학생이 사망을 해가지고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 상대 남자는 당황을 하면서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걔네 엄마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린 쌍년이라서 화풀이 겸 또 혹시 숨겨놓은 돈이 있나 해서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최다연의 엄마는 사기 사건으로 수감되었다가 교도소에서 자살했었는데 아마 그 피해자인 듯 했어요. 다른 차단된 번호 소유자들도 피해자인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최다연 엄마한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에는 5명이 자살하고 10여 가구는 이혼 등으로 가정이 파탄났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최다연을 살해할 동기가 충분하긴 했는데 사건 당시 알리바이도 확실했어요. 대부분은 빚을 갚기 위해서 25일 밤 대리운전을 하거나 식당에서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었어요. 통신사에 협조 공문을 넣어서 최다연한테 협박 문자를 보낸 발신자 정보 회신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최다연과 같은 학교 학생이었어요. 이름은 정은성, 최다연이랑 동갑이었어요. 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망을 했고 지금은 어머니랑 둘이 살고 있는데 최다연이 사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낸 발신자라서 정은성의 당일 행적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정은성이 미성년자여가지고 조사를 할 때 보호자의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됐어요. 그래서 강형사가 정은성 어머니한테 연락을 하니까 정은성 어머니는 자기가 동석한 면담이면 협조를 하겠다고 해요. 그리고 강형사는 정은성이랑 정은성 어머니를 보고 살짝 놀라요. 정은성의 어머니는 음파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조미란이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낸 준우는 대낮부터 식당 구석진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고 있어요. 익사입니다. 강형사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머릿속에 맴돌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준우가 천장에 목이 매달려 흔들리던 다연이를 줄에서 내려놓을 때 분명 숨을 쉬지 않고 심장 박동도 없었어요.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했던 건데 혹시 그것 때문에 심장 기능이 다시 돌아왔나? 준우는 무너지듯 머리를 움켜잡아요. 만약 그래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옮겼다면 다연이는 살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준우 자신의 손으로 다연이를 죽였다는 얘기였어요. 술에 취한 준우가 성문 아파트에 겨우 들어서서 자기가 사는 백사동 쪽을 바라다 봐요. 1층 102호. 준우의 집 호수판이 바로 보여요.
성문 아파트는 준공된 지 20년도 넘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복도에는 그 흔한 유리창도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비만 오면 빗물이 바로 들어와가지고 복도에 유리창 시공을 하자는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집값도 안 오르고 재건축 가망성도 없는 이 아파트에 뭔 돈을 쓰냐고 해가지고 결국 유리창 시공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어요. 아이고 오늘은 일찍 오시네요. 마당을 쓸고 있던 아파트 경비원이 준우를 보고 아는 체를 해요. 준우는 경비원한테 목례를 하고는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경비원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매번 그러시는 것도 아니고 그분께는 제가 잘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웃으면서 말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에피소드 하나가 있었어요. 보통 낡은 아파트 동 출입구 쪽에 장애인 주차 구역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준우가 거기다 차를 댄 적이 있어요. 문제는 하필이면 새벽에 퇴근하고 돌아오던 주민한테 딱 걸려가지고 경비실에 준우 차가 왜 장애인 칸에 있냐고 엄청 항의를 했다고 해요. 그때 사진 찍어서 구청에 신고하겠다는 그 주민을 경비원이 겨우 말렸다고 합니다. 경비원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하고 104동 쪽 출입구로 들어간 준우는 복도를 걸어가 102호 자기 집 도어락에 손을 대요. 그리고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다 누르기도 전에 갑자기 문이 열리고는 준우의 아내 영주의 얼굴이 보입니다. 준우가 무심하게 영주를 지나쳐 거실로 들어가는데 영주가 준우의 뒤를 따라서는 술 마셨나 보네? 회식했어? 라고 말을 해요. 준우는 뭐 그냥 이라고 역시나 무심하게 대답을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요. 영주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웬일로 청소를 열심히 했네? 화장실에 물때도 없고 라면서 대답을 바라지 않는 어색함을 감추기 위한 말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 뒤에도 영주는 준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준우의 머릿속에서 다현이를 밀어내지는 못해요. 결국 영주가 못 참겠다는 듯이 여보 하더니 나 노력하고 싶어. 노력하자 우리 라고 해요. 하지만 그 말에도 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새벽 5시에 준우는 침대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벗어둔 옷이랑 휴대폰을 챙겨서 방 문을 열려고 하니까 영주가 벌써 나가냐고 해요. 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요즘에 사우나 가서 씻는다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출근을 할 거라고 합니다. 학교에 도착하니까 교감이 준우를 보고 젊은 사람이 뭔 감기냐고 웃으면서 말을 하고는 오늘 교무부장인 조미란 선생이 좀 늦을 거라고 해요. 책상 위에 어제 반 아이들한테 나눠준 설문지 뭉치가 올려져 있어요. 경찰이 아이들한테도 협조를 요청한 건데 혹시 다현이에 대해서 아는 게 있으면 적어달라는 설문지였어요. 설문지를 빠르게 읽어본 준우의 미간이 좁혀지는데요. 개 중에는 다현이가 정은성한테 맞는 걸 본 적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준우가 의외라고 생각을 한 게 은성이가 워낙 성적이 좋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교무부장이라서 은성이는 항상 학교에서 행동을 더 조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구나. 그제서야 조민환 선생이 왜 오늘 늦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영사는 최다현이랑 너랑 둘이 어떻게 안 사귀냐고 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속 시원하게 말해달라고 해요. 정은성은 다현이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인데 자기가 다현이한테 돈을 자주 뺏었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25일 은행 앞으로 다현이를 불러냈다는데요. 왜냐면 25일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다현이한테 돈이 들어오는 날이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건 전날 24일에 다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는 이러면 너가 행복할 것 같아? 널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좀 괴롭혀 라고 했대요. 그 말에 정은성은 너무 화가 나서 다현이의 뺨을 때렸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다음날 다현이 반에 찾아갔대요. 근데 다현이가 결석을 했는지 안 보여가지고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대요. 그래서 다현이가 도망갔다는 생각에 더 화가 나서 그런 살벌한 문자를 연달아 보냈다고 합니다. 강영사는 네가 마지막으로 다현이한테 문자를 보낸 시간이 6시 40분이었다면서 그 이후에 뭘 했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봐요 하고 내내 정은성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던 조미란이 갑자기 화를 버럭 내가지고 강영사는 참고인들한테 물어보는 통상적인 질문이라고 조미란을 달래요. 정은성은 그 이후로 계속 집에 있었다고 하니까 조미란도 못 믿겠으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확인해 보라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네 집 방이 꼴랑 2개인데 만약 그때 은성이가 나갔으면 자기가 몰랐을 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조미란과 정은성이 경찰서를 나오는데 정은성은 고개를 떨구면서 죄송해요 라고 해요. 조미란이 걸음을 멈추고는 정은성을 쳐다보면서 뭐가? 다현이 때린 거? 돈 뺏은 거? 아니면 그날 밤에 나간 거? 그리고 조미란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정은성한테 다시 말을 합니다. 혹시 네가 죽였니? 준우는 정은성과 다현이가 같은 반이었던 중학교 2학년 담임인 문희영 선생한테 전화를 걸어요. 전화번호는 진평군 교사 모임에 총무한테 받았어요. 준우는 먼저 자기 신상을 밝히고 학폭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면서 혹시 정은성과 최다현을 기억하냐고 물어봐요. 그 말에 문희영은 혹시 은성이가 다현이를 때렸나요? 라고 해서 준우는 제대로 짚었다는 생각을 해요. 준우는 뭐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담임으로서 두 녀석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전화를 했다고 해요. 문희영은 혹시 다현이 어머님에 대해서 아냐고 물어보더니 은성이네가 그 사기 피해자였다면서 은성의 아버지는 그 일로 자살까지 했다고 해요. 문희영의 말에 준우는 뒤통수를 후려 맞은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은성이와 다현이 두 아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이었대요. 그리고 부모끼리도 잘 아는 사이였는데 다현이 어머니로 인해서 사기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은성의 아버지는 죽고 그때부터 어머니인 조미란 선생이 은성이를 어렵게 키웠다고 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망이 은성이의 분노를 촉발시켰고 그때부터 다현이를 괴롭히게 된 거였어요. 준우가 전화를 끊고 교무실로 돌아오니까 앞자리 조미란 선생을 비롯해서 다른 선생들은 수업 준비로 분주해요. 준우도 수업 준비를 하려고 자기 자리로 갔는데 책상 위에 있는 교과서와 다이어리 사이에 낯선 종이 쪽지 하나가 있어요. 고개를 갸웃하며 종이를 펼쳐본 준우는 순간 발 아래가 꺼지는 듯한 충격을 받습니다. 너가 최다현을 죽였다는 증거를 갖고 있다. 사문호수 밤 11시. 종이 쪽지를 읽은 준우가 주변을 돌아보는데 딱히 의심 가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교무실에는 교사들 외에도 청소 아주머니, 행정실 직원, 학생들, 그리고 경비 아저씨까지 생각보다 드나드는 사람들이 다양했어요. 준우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종이 쪽지를 자연스레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려요. 왜냐면 협박범이 쪽지를 주머니에 넣는 거 혹시 보면 준우가 다현이를 죽였다는 확신을 주는 거기 때문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 준우는 종이 쪽지를 보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봐요. 조미란. 남편이 사기를 당하고 죽은 이후로 조미란은 항상 빚에 쪼달리며 살았어요. 자기 학교 학생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조미란 입장에서는 마음속 깊이 미워했던 다현이라서 돈만 벌 수 있으면 상관없을 법도 했어요. 근데 조미란이 그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과연 얼마를 달라고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차를 타고 교문을 나서는데 열심히 바닥을 쓸고 있던 경비원 황건중이 준우의 차를 보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교문을 나선 준우는 갑자기 급하게 차를 끼익 하고 멈춰 세워요. 경비원 황건중. 생각해보면 그날 밤 다현이로 옮기는 자신을 목격했을 가장 유력한 인물이 황건중이었습니다. 밤 10시 55분 준우는 사문호수에 왔어요. 정말 경비 아저씨일까? 25일 밤 학교에 있던 건 준우 자신이랑 황건중 뿐이었어요. 준우는 천장에 매달린 다현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있던 그 비즈 박힌 이상한 칼로 다현이 목에 묶인 줄을 끄는 다음에 다현이의 시신을 왕관기를 통해 밖으로 빼돌렸는데 그때 마침 황건중이 3층으로 올라와서 황건중한테 퇴근한다 말을 했고 왕관기를 정리한 다음에 다현이 시신을 차에 싣고 교문 밖을 빠져나갔을 때는 황건중은 분명 경비실에 있었어요. 준우가 교실 천장에 자르고 남은 끈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은 다현이를 싣고 한참이나 도로를 달린 후였어요. 근데 바로 학교로 돌아갈 순 없었는데요. 돌아가면 다현이의 죽음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도록 자신이 계획했던 방법이 깨질 수도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준우는 다음날 새벽 그 남은 끈을 회수하려고 누구보다 빨리 학교에 갔어요. 근데 교실에 들어가니까 천장에 남아 있어야 할 나머지 노끈이 없었습니다. 혹시 그때 끈이 같이 풀렸었나?
사실 그날 밤 준우는 제정신이 아니어가지고 천장에 끈이 있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끈이 풀렸었나 보다 하고 좋게 생각했었는데, 혹시 그날 밤에 황건중이 뭔가를 눈치채고 다시 3층 교실로 간 다음에 천장에 남아있는 끈을 발견하고 그걸 빌미로 지금 날 협박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0시 10분이 됐는데도 아무도 호수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10분을 더 기다리던 준우는 순간 혹시 함정인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누군가 자신의 어깨를 잡아챌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준우는 재빨리 차에 올라타고는 도로 쪽으로 차를 몰아서 가는데, 도로 근처에 차 한 대가 멈춰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거칠게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시동이 꺼진 낡은 검은색 중형차였는데 준우가 아까 이 호수에 도착했을 때 분명히 없던 차였어요. 준우는 자동차 라이트를 켠 채로 내려가지고 조심히 그 차 쪽으로 가봐요. 그리고 운전석 바로 옆으로 가서 창문 안을 들여다보는데 남자로 추정되는 짧은 머리의 사람이 핸들의 머리를 받고 있어요. 자세히 보니까 경비원 황건중이었어요. 준우가 재빨리 차 문을 여는데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엄청나게 자극적인 냄새가 준우를 습격해요. 그리고 바로 코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랑 눈이 몹시 따가워져 가지고 반사적으로 팔을 들어서 코와 얼굴을 가리는데 이젠 숨도 쉬어지질 않아요. 준우는 다시 차문을 거칠게 닫고는 숨을 한껏 몰아 쉬어요. 그리고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겠다 싶어가지고 옷깃으로 차 문 손잡이에 남은 자신의 지문을 닦은 다음에 자기 차로 달려가 올라타서는 도망치듯 삼은 호수를 빠져나옵니다. 집에 돌아온 준우는 패닉 상태가 됐어요. 어쨌든 종이 쪽지를 남긴 건 황건중이 확실한데 협박을 하고 약속 시간에 나와서 갑자기 자살을 한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리고 그 지독한 냄새는 뭐였는지 당최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준우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황건중은 다른 공범과 함께 여기 호수에 왔고 그 공범이랑 의견이 맞지 않아서 유독가스 공격으로 살해당했다 였어요. 근데 그 공범은 왜 자기를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갔는지 그것도 좀 이상했어요. 혹시 나한테 범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또 말이 됐어요. 어떤 사정인지는 몰라도 공범은 협박을 통해서 얻을 이익을 포기하고 황건중을 죽인 다음에 준우 자신한테 뒤집어 씌울 생각이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사문 호수의 CCTV였는데 분명 자기 차가 CCTV에 찍혔을 거고 그 뒤에 도착한 황건중의 차 역시 찍혔을 거예요. 그리고 황건중이 사망을 했고 그 뒤에 호수를 빠져나온 차가 준우 자신의 차밖에 없다. 그런 범인은 너무나 당연하게 준우 자신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준우는 결국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해요. 그리고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는데요. 인터폰을 보니까 경찰이었습니다. 사문호수 도로 근처에서 황건중의 차가 발견된 건 새벽 5시였어요. 방독면이랑 보호복을 착용한 경찰 특공대 화학물 처리반이 현장 조사를 했는데 차 안 블랙박스는 본체가 아예 뜯겨 나가 있었고 또 유독성 물질로 추정되는 게 발견돼서 감식반에 넘겨졌어요. 어젯밤 10시 50분경에 사문호수는 왜 갔어요? 경찰서로 이미 동행된 준우가 강 형사한테 질문을 받아요. 준우는 미리 준비한 대로 다현이네 집에 갔었다고. 다현이가 가족 친척들이 없어서 다현이 화장할 때 넣어줄 작은 물건이라도 하나 있으면 가져올까 해서 갔었는데 막상 가져올 게 없어서 그냥 왔다고 해요. 준우의 말에 강 형사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더니만 이번에는 경비원 황건중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김준우 당신이랑 같이 사문 호수에 있었다고. 그리고 황건중이 사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요. 준우는 그건 자기도 모르겠다고 해요. 물론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기를 의심을 할 만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래도 증거가 없는 이상 자기를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모르쇠로 일관하기로 합니다. 강 형사도 별 수 없다는 듯이 혹시 과학실 열쇠를 갖고 있냐면서 뜬금없는 질문을 해요. 과학실 열쇠요? 준우가 뭔 소리 하냐는 듯이 미간을 찌푸리면서 대묻고는 자기가 학교 과학실 부관리자가 맞긴 한데 열쇠는 조미란 선생이 갖고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왜 묻냐고 물어봐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한 형사가 들어와서는 강 형사한테 서류 한 장을 주면서 귓속말로 뭐라고 해요. 순간 강 형사의 눈에 빛이 스치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강 형사는 다시 준우한테 정말 황건중의 차를 호수 근처에서 본 적이 없냐고 물어요. 준우는 그런 적 없다니까 강 형사는 알았다면서 준우한테 아까 형사한테 받은 서류를 건네주는데요. 서류 위에는 DNA 감식 시료 채취 동의서라고 적혀 있어요. 강 형사는 사망한 황건중 차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됐다면서 대조를 하기 위한 거라고 해요. 원치 않으면 동의는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당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고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영장 청구가 발부되면 그땐 동의 없이 강제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고 해요. 물론 영장은 청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준우는 별 수 없이 동의서에 사인을 해요. 서류를 받아든 강 형사는 지금 생각났다는 듯이 그리고 최다현 학생이 사는 양지마을 통신 기지국 조회를 해보니까 최다현 학생한테 서브폰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근데 그 폰 명의가 김준우 씨 당신 거던데요? 그 말에 준우가 깜짝 놀라서 잠깐 동안 말을 못하다가 그게 빚쟁이들이 하도 전화를 해가지고 다현이가 휴대폰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자기 명의로 하나 만들어줬다고 부랴부랴 변명을 해요. 강 형사는 네 하더니 이번에는 근데 권영주 씨 말입니다. 아내 되시는 이라고 하더니 혹시 최다현 학생과는 어떤 사이입니까? 라고 물어요. 준우가 깜짝 놀라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강 형사는 김준우 당신 명의로 된 최다현의 서브폰 통화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최근 들어서 당신 아내랑 자주 통화한 내역을 발견했다고 해요. 준우는 너무 놀라서 눈만 껌뻑거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생각해보니 제가 와이프한테 다현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라고 하니까 그 말에 강 형사는 웃으면서 그래요? 라고 합니다. 경찰서에서 나온 준우는 정신 상태가 멍해요. 그러다 혹시 전에 다현이네 집 앞에서 다현이랑 말다툼을 했다던 그 4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영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분명 영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대체 영주가 다현이를 어떻게 아는 건지 그리고 또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영주는 분명 자신의 외도를 눈치챘어요. 그리고 다현이한테 전화를 했고 또 찾아가서 말다툼까지 벌였어요. 그 일로 다현이가 준우한테 어떤 얘기를 한 적은 없는데 지피는 구석은 있었어요. 다현이가 죽기 하루 전에 준우랑 다현이는 크게 말다툼을 했었는데요. 빨리 이혼해요 선생님. 그리고 나랑 함께 살아요. 그날 준우는 이혼을 하더라도 너와는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어요. 물론 다현이랑 미래를 꿈꿔보지 않았던 건 아닌데 확실한 건 다현이가 학생인 지금은 아니었어요. 준우의 말에 다현이는 원래 다현이답지 않게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를 갖고 논 거냐면서 그대로 가버리고는 다음 날인 25일에 결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학교로 준우를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준우는 다현이가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날 밤 다현이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준우는 이번에는 영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다현이한테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그만두라고 겁박도 했는데 상황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다음 날에 다현이가 학교에 가서 준우랑 몸까지 섞는 걸 보고는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다현이를 살해했어요. 남편인 준우도 용서가 되지 않아가지고 황건중을 통해서 준우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황건중까지 죽였어요. 그리고 준우한테 살인자의 누명을 씌웠어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준우는 이 모든 게 영주가 벌인 일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준우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영주한테 다현이를 어떻게 알게 됐냐고 물어봐요. 영주는 드디어 올 게 왔구나 하는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다가 얘기를 하는데요. 한 달 전에 다현이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김준우 선생님이랑 그런 사이라면서 이혼을 해달라고 했다 합니다. 준우는 다현이한테 영주의 번호를 가르쳐 준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다현이가 준우 몰래 준우 휴대폰에서 영주의 전화번호를 알아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영주는 고민 끝에 7월 24일에 다현이를 만나러 다현이네 집에 갔대요.
그리고 다현이를 설득하고 윽박도 질러봤는데 자긴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고 합니다. 준우는 오늘 그냥 결근할까 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날 모습을 안 보이면 그게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바로 학교로 가요. 교무실에 들어서자마자 조미란하고 눈이 마주치는데요. 준우는 고개를 숙인 채로 곧장 조미란 자리로 가서 교무부장님, 사실 제가 라고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갑자기 교무실 문이 열려요. 조미란과 준우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하고 준우는 순간 얼굴이 일그러져요. 강치수 형사였어요. 준우는 순간 머릿속에 아침에 사인했던 DNA 감식 동의서가 떠올라요. 그게 벌써 결과가 나왔나? 준우는 머릿속이 하얘져요. 황건중의 차에서 나온 머리카락이 준우 자신의 머리카락이랑 동일하다는 결과가 나왔을 게 뻔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머리카락이 떨어질 수가 있지? 준우는 그때 차라리 차에 불이라도 지를 걸 하고 후회가 돼요. 준우의 앞까지 다가온 강형사는 당신은 황건중 씨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조미란의 한쪽 손목에 수갑을 채웁니다. 옆자리에 누가 있는데요? 황건중이 사문 호수에 왔을 당시 CCTV를 보던 CCTV 분석관이 강형사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화질을 밝게 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성별이나 얼굴까지는 확인이 안 돼요. 황건중은 그날 학교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사문 호수로 온 거라서 일단 학교에서부터 추적을 시작해 보기로 하고 강형사와 다른 형사들은 음파 고등학교로 가서 그날 CCTV를 확인해요. 그렇게 한참 CCTV를 보고 있던 강형사는 과학수사반의 전화를 받아요. 황건중을 죽음에 이르게 한 독극물이 포르말린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었어요. 포르말린은 소독제 살균제로 쓰이는 약품인데 독성이 워낙 강하고 1급 발암 물질이라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학교 과학실 같은 데서는 표본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이 학교 과학실 관리자가 조미란 김준우였습니다. 학교 CCTV에서 밤 10시 20분경에 누군가 경비실로 와서 황건중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여요. 얼굴은 잘 안 보이는데 모자를 쓰고 어두운 색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키가 작은 게 여자였습니다. 강형사가 당장 조미란 출근 여부를 확인하니까 조미란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조미란이 지난 밤에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조금 아까 병원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강형사는 조미란이 치료받았다는 음파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아요. 담당 의사는 조미란이 지난 밤에 119로 실려와서 호흡기 증상이랑 극심한 두통을 호소했었다고 해요. 조미란 말로는 집에서 락스를 풀어가지고 청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강형사가 혹시 포르말린에 노출되면 그런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냐고 하니까 의사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그럴 수 있긴 한데 포르말린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더니 얼핏 이상한 냄새가 나긴 했다고, 무슨 플라스틱 태우는 냄새 같았는데 생각해보니까 포르말린 냄새랑 비슷했다고 해요. 조미란의 아파트 CCTV 영상에서 그날 검은 점퍼에 모자를 쓰고 외출하는 조미란의 모습을 찾아요. 학교 CCTV에서 봤던 황건중을 찾아온 사람이랑 복장이 같았어요. 강형사는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곧장 조미란의 긴급 체포 결정을 합니다. 맞아요, 황건중. 제가 죽였어요. 조사실에서 황건중을 왜 죽였냐는 강형사의 물음에 조미란은 황건중한테 협박을 받았다고 해요. 자기가 최다현을 죽였는데 황건중이 그걸 알고서는 자기한테 종이 쪽지를 보냈대요. 그래서 강형사가 그 종이는 어디 있냐고 하니까 이미 찢어서 변기에 버렸다고 합니다. 강형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더니만 다른 형사한테 정은성을 데려오라고 해요. 강형사는 정은성한테 7월 25일 밤에 10시에 너가 집을 나갔다가 새벽 2시에 돌아온 거 다 안다면서 그날 어디에 갔었냐고 해요. 잔뜩 긴장한 정은성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다현이네 집에 갔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미란이 갑자기 아니야 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데요. 강형사는 앉으라고 하고는 그날 밤 최다현이 사는 양지마을로 가는 사문호수 입구 CCTV에 정은성의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화질이 좀 안 좋긴 했는데 걸음걸이나 여러가지 특징들을 봤을 때
정은성이 확실하다고 해요. 최다연을 내가 죽였다고 엄마가 오해하는 것 같아요. 정은성의 말에 조미라는 고개를 퍼뜩 들어요. 그리고 아들인 정은성을 뚫어지게 보더니만 그럼 왜 그날 밤에 라고 하니까 정은성은 숨을 깊게 들이쉬더니만 그동안 다연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해요. 24일에 정은성한테 뺨을 맞고 쓰러진 다연이가 내가 어떻게 하면 용서해줄래? 라고 말하니까 정은성은 싸늘한 말투로 죽어 라고 말하고는 다연이 앞에 칼을 던졌대요. 비즈가 박힌 그 특이한 칼이었는데 밀리터리 덕후였던 정은성 아버지의 유품이라고 합니다. 정은성이 25일 밤에 다연이네 집을 찾아간 것도 그날 다연이가 약속 장소에 안 나와서 혹시 애가 진짜 죽었을까봐 불안해서 찾아간 거라고 해요. 결국 조미라는 아들인 은성이가 다연이를 죽였다고 생각을 했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황건중이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생각해서 황건중을 죽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학교에 갔다는데요. 그 뒤로 계속 밤 늦게까지 교무실에 있으니까 황건중이 먼저 와서 퇴근 안 하냐고 죄송한데 자기가 잠깐 외출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황건중한테 어디 가냐고 물어보니까 사문호수 쪽으로 간다고 해서 마침 자기도 거기로 가야 된다고 차 좀 태워달라고 해서 같이 차를 타고 사문호수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문호수 근처에 갔을 때 조미란이 차 좀 멈춰달라고 하고는 미리 과학실에서 챙겨놨던 포르말린 원액이 담긴 통을 꺼내가지고 뚜껑을 열고 그대로 황건중 얼굴에 뿌렸다고 해요. 그렇게 황건중이 몸부림치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이에 조미란은 블랙박스를 통째로 뜯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고 해요. 근데 조미란도 포르말린에 노출돼가지고 결국 집 근처에서 쓰러져가지고 119에 실려갔다고 해요. 조미란의 이야기를 들은 강형사는 근데 좀 이상하다고 황건중이 조미란 당신한테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아무런 경계도 안 하고 차를 태워줬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까 조미란은 사실 협박 편지를 받은 건 자기가 아니고 김준우 선생이었대요. 김준우 선생이 종이 쪽지를 읽고 순간 표정이 굳어져가지고 쓰레기통에 그 쪽지를 버렸다는데요. 나중에 자기가 몰래 읽어보니까 원래 자기한테 왔어야 될 협박 편지가 김준우 선생한테 잘못 왔었다고 해요. 그래서 교무실 CCTV를 돌려보니까 쪽지를 몰래 두고 간 사람이 황건중이었고 김준우 선생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빨리 황건중을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준우는 지금쯤이면 조미란 입에서 자기 이름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도 경찰한테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온 건 그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거고 아마 지금 그 증거를 열심히 찾고 있겠구나 싶어요. 준우는 이런 날을 대비해서 진작에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로 내놨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은 전세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 전부 다 해외 계좌로 옮겨놨어요. 준우는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을 생각으로 암스테르담행 비행기표를 편도로 끊어놨어요. 다연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네덜란드의 이루바 섬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짐을 붙이고 나서 준우는 카페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랑 커피를 주문해요. 그리고 진동배를 들고 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 준우 앞에 다가와서 말을 해요. 김준우 씨, 당신을 최다연의 사체 손괴 및 유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강형사였습니다. 강형사는 조사실에서 준우한테 그동안 자기가 알아낸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김준우 당신은 25일 밤 학교에서 왕관기를 이용해서 최다연을 건물 밖으로 빼돌린 다음에 차에 싣고 나왔다고, 그리고 당신이 사는 성문 아파트로 갔다고 해요. 그리고 백사동 102호에서 가장 가까운 장애인 주차칸에 차를 댄 다음에 복도담 너머로 최다연의 시신을 옮긴 거라고, 이미 복도담에 쌓인 먼지 위에 뭔가에 쓸린 자국을 발견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신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백사동 입구로 들어가서 복도 바닥에 있는 최다연을 끌고 집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서 백사동 입구에 있는 CCTV에 당신은 평범하게 퇴근하는 모습만 찍혔던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최다연을 복도담 너머로 옮기려고 장애인 주차칸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다음날 새벽에 주민한테 항의를 받았던 거라고 해요. 거기까지 말한 강형사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더니
재밌는 이야기라도 해줄 것처럼 준우 쪽으로 자신의 상체를 기울이면서 말을 하는데요. 사람이 물에 빠져 죽으면 폐에 물이 들어가고 그리고 폐에서 플랑크톤이 검출된다면서, 근데 꼭 살아있을 때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도 입과 기도를 통해서 폐까지 플랑크톤이 들어간다고 해요. 반면에 심장이 뛰고 있을 때 물이 흡입되면 그 물이 혈류를 따라서 간, 신장, 심장까지 도달을 한다면서 최다연의 폐에서는 다양한 플랑크톤이 나왔는데 간이랑 신장, 심장에서는 플랑크톤이 하나도 안 나왔다고 해요. 강영사가 다시 말하는데요. 최다연의 사위는 분명 익사가 맞는데 간, 신장, 심장에서는 플랑크톤이 안 나왔다. 이건 뭘 뜻하는 걸까요? 라고 하더니만 수돗물. 최다연은 호숫물이 아니라 수돗물에 익사를 한 거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삼문 호수에 던져진 거라고 합니다. 화장실 욕조 맞죠? 라고 강영사가 말하니까 준우는 입술을 꽉 깨물어요. 김준우 씨 당시는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우고 거기에 최다연을 집어넣고서 3일이 지난 28일에 최다연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최다연네 집 근처에 있는 삼문 호수에 가서 최다연의 시신을 던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화장실 욕조에 최다연을 3일 동안 방치시켜 놔야 돼서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매일 사우나를 이용한 거라고 해요. 지금 형사들이 김준우 씨 당신의 집을 수색하고 있다면서 욕조를 드러내고 배관까지 조사를 하면 아마 최다연이 욕조에 방치되었다는 증거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준우는 자신은 아니라고, 자기가 다연이를 칼로 찌르고 목을 매단 게 아니라고 하니까 강영사는 맞다고, 당신이 한 게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준우가 그럼 누가 그런 거냐고 하니까 강영사는 아무도 최다연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서 최다연은 자살을 한 거라고 합니다. 자살이라니 그게 무슨... 준우가 강영사의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요. 강영사는 이게 뭔지 알죠? 하면서 봉투 하나를 보여주는데요. 그건 그날 밤 준우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다연이의 목을 조르던 노끈의 일부였어요. 강영사는 이 노끈 조각을 황건중의 집 침대 밑에서 발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날 밤 천장에 남아있던 노끈을 가져간 사람이 황건중이었고 다연이를 죽인 게 준우라고 생각한 황건중이 준우를 협박했던 거였어요. 근데 결국 황건중은 자신을 협박한다고 착각했던 조미란한테 죽임을 당한 거였습니다. 강영사 말로는 이 노끈에서 발견된 지문은 최다연 것이 유일했다면서 그래서 최다연이 자살 기도를 했던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그 말에 준우가 말도 안 된다면서 그때 분명 다연이가 천장에 매달려 있을 때 다연이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책상도 저 멀리 밀려나 있어서 그걸 밟고 올라갈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강영사는 그건 자기들도 안다고, 근데 일단 최다연의 목에 난 여러 개의 자상 중에 치명상이라고 할 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부검 결과 칼날 부분이 위쪽으로 향했었다면서 그 말은 최다연이 누군가한테 찔린 게 아니고 스스로 칼을 쥐고 찌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다연 손에 남은 열상의 흔적들, 천장 에어컨 환풍구 쪽에 최다연의 지문이 발견됐다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목이 매달렸으면 거기에서는 절대 최다연의 지문이 나올 수가 없다는데요. 그러니까 최다연이 책상을 이용해 천장에 노끈을 걸고 내려와서 책상을 저 멀리 치운 다음에 늘어진 노끈을 잡고 스스로 힘껏 올라가서 중간에 매듭 지어 놓은 원 안에 자기 목을 집어넣고 자살한 거라고 해요. 그 말에 준우가 벌떡 일어나더니 아니 지금 장난하냐고, 다연이가 스스로 노끈을 잡고 어떻게 천장까지 올라가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하니까 강영사는 말이 된다고, 최다연은 남자라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영사 말로는 최다연은 PAPS, 팝스라는 학생 건강 체력 평가 중에 팔굽혀펴기랑 악력 검사 모두 1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서 충분히 혼자서 끈을 잡고 천장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해요. 아내 권영주 씨한테 당신이랑 최다연의 사이에 대해서 다 들었다는데요. 그리고 그거 혹시 아냐고 하더니만 홍학은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발견되는 동물이라고 해요. 다연이가 준우 보고 네덜란드에 함께 가자고 했던 건 꼭 홍학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네덜란드가 동성 결혼이 합법이기 때문이었는데요. 근데 사실 준우는 양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상관이 없었고
다현이를 선택했던 것도 다현이의 몸이 젊고 탄력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현이 본인도 알고 있어서 다현이는 자기가 언제든 버림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늘 불안했어요. 그래서 준우와 아내인 영주한테 제발 이혼하라고 떼를 썼던 거였는데 24일 준우가 크게 화를 내는 모습에 현실을 보게 됐어요.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사랑하는 남자는 자신을 버거워하고 그래서 자살을 하기로 결심했던 거였습니다. 다현이가 저한테 복수를 하려고 했던 걸까요? 다현이는 그날 밤 일부러 학교로 찾아와서 자기 몸 안에 준우의 정액을 가두고 살해된 것처럼 꾸민 다음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준우의 말에 강형사는 아마 외로웠겠죠? 라고 말을 하면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네, 정혜연 작가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요. 내용도 괜찮고 트릭도 기발하네요. 근데 솔직히 초반은 좋았는데 후반부가 갑자기 황건중이 협박 편지를 보낸 것도 그렇고 조미란이 황건중 차를 얻어 타고 가서 죽이는 것도 좀 뭔가 엉성하게 마무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마지막 반전 하나가 다 상쇄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반전이 진짜 끔찍하네요. 네, 구독, 좋아요, 구걸 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작품을 찾아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